술은 비와 같다. 비가 오면 진흙밭은 진창이 되어버리지만 좋은 흙이라면 꽃을 피운다. 신은 물밖에 안 만들었는데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목이 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단 이슬 같지만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평소 술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웠던 시기에 와인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가볍게 즐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몸에 해로운 것인지, 이왕 마시는 거 건강하게 마실 수는 없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이처럼 술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음주에 관한 최신 과학 지식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는 하이시 가오리의 명의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입니다. 애주가인 저자가 이 세상 모든 애주가를 대표해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의학 전문의를 찾아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길고 긴 인생 애주가로 살아가려면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마시고 어떤 사람은 못 마시는지, 술도 마시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숙취를 예방하는 음주법 등 술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의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주량이 약해졌다고 느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셨는데도 취기가 오르고 맥주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금세 기분이 들뜨기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애초에 주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간 전문의 아사베 시니치 박사는 술이 센지 약한지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에서 분해된다. 알코올은 대사를 거쳐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뒤 다시 한번 대사 과정을 거쳐 초산으로 변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롭고 초산은 해롭지 않다. 아사베 박사는 말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느리게 분해되는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를 하는 등의 플러싱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가장 큰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단계이며 그 차이는 체질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담배에도 들어있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구토를 하기도 한다. 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되는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주당 체질이다.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능력은 왜 그토록 개인차가 클까? 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보자.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주량이 약해졌다고 느낀 사람은 술을 자주 마실수록 술이 점점 세지는 경험도 했을 거라고 아사베 박사는 말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원래 술이 약해서 금세 얼굴이 빨개지거나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일지라도 술을 자주 마시면 술이 점점 세지고 주량이 늘기도 한다. 사실 나도 그런 유형이다.
술이 세지면 간이 튼튼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잠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시는 양을 서서히 줄이면 결국 술이 약해진다. 다시 말해 원래의 주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사베 박사의 말에 따르면 알코올 대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술을 자주 마실수록 활성화된다고 한다. 알코올이 초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를 사용하는 대사 과정이고 또 하나는 MEOS라는 효소계를 사용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분해가 느린 사람은 유전적으로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작용이 저하된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좀처럼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술이 약하다. 다만 술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꾸준히 술을 마시면 MEOS 효소가 늘어나 알코올 대사에 사용되어 갈수록 술이 세진다. 또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도 조금은 늘어난다. 술에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술을 마실 때 하루에 마신 총 음주량을 파악해두는 일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며 간의 분해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 간 전문의 아사베 시니치 박사는 알코올 분해 능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즉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더라도 수치로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아무튼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에서 분해된다. 이 분해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알코올은 혈류를 타고 몸속을 돌아다닌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체내에 알코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아사베 박사는 말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의 양과 간이 분해하는 알코올의 양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의 분해 능력이 낮은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아직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은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에 작용한다.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갈 것이다. 술을 마신 뒤 기분이 들뜨거나 대범해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마구 내뱉는다면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면 비틀거리거나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러한 증상은 운동을 담당하는 손해에까지 알코올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들뜨거나 거나하게 취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비틀거리거나 의식을 잃는 일은 자중했으면 한다.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술을 천천히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막아 오랫동안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아사베 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비결이 있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소장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금방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알코올도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천천히 흡수되죠. 알코올은 위에서 5%, 나머지 95%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게다가 알코올은 소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 소장의 내벽에는 장육모라고 불리는 돌기가 무수히 많아서 소장의 표면적은 성인 남성의 경우 테니스 코트 하나만 한 면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장은 위의 면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다. 빈속을 채우기 위해 음주 전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아사베 박사는 예상외로 기름진 음식을 추천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콜레키스토키닌과 같은 소화관 호르몬이 작용해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출구인 유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만취를 막을 수 있죠.
다만 기름진 음식이라고 해도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중성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된다. 아사베 박사가 추천하는 음식은 치즈나 오일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 같은 요리다. 그 밖에도 해산물을 날로 썰어 올리브 오일을 두른 카르파초나 올리브 오일과 마늘, 새우를 함께 넣고 끓인 감바스 알 아이유도 좋다. 또 술과 함께 물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실 때는 물을 꼭 챙겨 마시도록 하자. 수수께끼 같은 숙취의 진실. 애주가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숙취다. 과음 후 생기는 숙취의 메커니즘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실제로 내 주변의 애주가들에게 물어보아도 숙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날의 컨디션, 알코올과 음식의 조합, 공복인지 아닌지, 물과 함께 마셨는지, 증류주냐 발효주 등 주종에 따라 숙취에 시달리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다. 같은 양을 마셔도 어느 날은 끄떡없다가 어느 날은 산송장처럼 알아눕기도 한다. 알코올과 건강에 정통한 구리하마 의료센터 히구치 스스무 원장은 숙취의 원인과 메커니즘은 놀라울 만큼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의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몸에 해로워서 안면홍조, 구토, 가슴 두근거림, 졸음과 같은 플러싱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증상이 숙취 증세와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구치 박사는 숙취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검사해보면 혈액 속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술을 마셔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사람, 즉 알코올 내성이 강한 사람은 술을 마시는 도중에 검사해보아도 아세트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히구치 박사는 말한다. 술을 마시며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초기 단계에서만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세트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숙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술을 마신 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숙취에 시달리기 쉽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따라서 아세트알데히드 그 자체가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에 따른 후유증이 숙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히구치 박사는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밝혀진 숙취의 원인과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을까? 히구치 박사는 숙취의 메커니즘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몇 가지 꼽았다. 숙취는 가벼운 알코올 금단 현상이 원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는 기능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능 변화가 일어나면 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구토,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불쾌한 증상을 흔히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이러한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고 뇌는 기능 변화가 일어난 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술을 마시면 금세 잠들지만 자는 도중에 자주 깬다. 그 이유는 잠을 얕게 자기 때문인데 이러한 증상이 금단 현상의 일종이라는 설도 있다. 숙취가 가벼운 금단 현상이라면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해장술은 절대 추천할 수 없다. 잠시뿐이지만 해장술을 마시면 숙취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개운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술을 입에 댄 뒤 잠시 편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밖에도 숙취의 메커니즘으로 추정되는 후보는 다소 생소하지만 호르몬 이상, 탈수, 저혈당, 산성 알칼리성의 불균형, 염증 반응 등이 있다. 히구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숙취 상태로 넘어가는 사이에 분비량이 크게 변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한다. 자세히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항이뇨 호르몬, 소변 배출과 혈액 조절에 관여하는 알도스테론, 레닌 등이 있다. 이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변하면 탈수나 저혈당 같은 숙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히구치 박사는 말한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감하듯이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게 되죠. 소변량이 늘어나면 몸은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인 목마름, 구토, 나른함,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분비량도 변하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 저혈당이 일어날 때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은 피곤함, 무기력, 우울감, 식은땀, 두통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도 흔히 나타나는 숙취 증세다. 숙취가 생기면 체내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이 산성으로 기울어 피로감이 심해진다. 그 밖에도 숙취가 심할 때는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숙취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숙취를 예방하는 똑똑한 음주법. 히구치 박사는 숙취는 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색이 진한 술과 투명한 술, 발효주와 증류주에 따라 숙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위스키와 진을 같은 양과 같은 농도로 마셨을 때 위스키의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비교하면 레드와인이 숙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레드와인이 화이트와인보다 숙취가 더 심하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히구치 박사는 색이 진한 술에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술에는 물과 알코올 이외에 착향료, 컨지너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컨지너라는 말을 처음 접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과 알코올 위의 성분을 가리키는 컨지너는 술의 맛과 풍미를 결정하는 요소다. 하지만 컨지너가 많은 술은 숙취를 더 심하게 일으킨다. 증류주보다 발효주가 숙취가 더 심한 이유도 컨지너의 양 때문이다. 히구치 박사는 말한다. 증류주는 발효주를 가열해서 증발하는 알코올을 모아 냉각시키는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증류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컨지너는 크게 줄어들죠. 증류주가 다음날 속이 깔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차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색이 진한 술보다 투명한 술, 발효주보다 증류주를 선택하는 것이 숙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명한 증류주인 전통소주가 숙취를 줄이는데 가장 알맞은 술이 아닌가? 그렇게 묻자 히구치 박사는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숙취가 덜하다고 해서 과음을 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숙취의 가장 큰 원인은 과음이니까요. 라며 못을 박았다. 그 밖에도 술을 고를 때 중요한 점이 있다. 스파클링 와인이나 맥주, 하이볼처럼 탄산이 섞인 술은 위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에서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게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올린다. 따라서 빨리 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 술과 함께 물을 챙겨 마시거나 증류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오르면 술을 자제하기 어려워 결국 과음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멈추면 숙취는 없겠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유지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히구치 박사는 안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면 저혈당 증상을 막을 수 있어요. 저혈당은 숙취를 일으키는 요인이니까요. 또 다른 요인인 탈수 증상을 막으려면 술을 마실 때 물도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말했다. 빈속에 마시는 하이볼이 가장 맛있지만 숙취를 피하려면 식사를 한 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숙취를 예방하지 못해 괴로울 때는 무엇이 효과적일까? 먼저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당분입니다. 숙취의 고통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단 것을 먹으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합니다. 느리지만 혈당을 올려주거든요. 오렌지 주스는 탈수 증상과 저혈당을 모두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은 예로부터 알코올 분해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우나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떨까? 땀을 흘린다고 해서 알코올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탈수 증상을 부추겨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구치 박사는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몸이 개운해져 술이 빠져나간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숙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특효약은 수분과 당분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평생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의 적정량은? 애주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알맞은 음주 적정량이다. 주량이 세다고 해서 매일같이 술을 잔뜩 마시면 병에 걸릴 것이 뻔하다. 과음이 몸에 나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일까? 내심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수대국 일본에서는 100세를 넘긴 고령자가 저녁에 반주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술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음주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스쿠바 대학 교수인 요시모토 히사시 박사에게 물어보았다. 의학적으로 술의 적정량은 얼마인가요? 후생 노동성은 2000년 21세기를 맞이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일본 21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안을 보면 알맞은 음주 적정량은 순수 알코올로 환산했을 때 1일 평균 20g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수 알코올로 환산해 1일 평균 약 20g 정도. 즉 마신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무게가 대략 20g이라는 것이다. 20g이면 맥주 큰 캔으로 한 캔, 500ml, 사케 한 홉, 180ml, 포도주는 와인잔으로 두세 잔 정도다. 솔직히 너무 적은 듯하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므로 적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이 적당하다고 한다. 너무 적은 양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약 20g이라는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요시모토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 일본인 남성을 7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대한 질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음주량을 적정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몸에 해로운 음주량은 매일 60g 이상으로 이 양을 매일 마시면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하루에 60g 이상은 위험하므로 적어도 20g으로 줄이라는 뜻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설을 믿는 애주가도 있다. 그러나 요시모토 박사의 말은 달랐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 위험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주가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질병은 소량의 술로도 사망 위험률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음주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하루에 음주량 10g 정도까지는 질병 위험률이 올라가더라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데 그보다 많아지면 위험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신다면 적게 마셔야 하고 이왕이면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지는 이유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진다. 연령대가 높은 애주가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이다. 나도 해를 거듭할수록 술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다. 20대 때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숙취가 거의 없었지만 50대인 지금은 조금만 과음해도 다음날 어김없이 숙취에 시달린다. 만약 20대 때 마시던 만큼 술을 마신다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은 누워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무서워서 그만큼 마실 용기도 없지만 말이다. 술이 깨는 시간도 느려졌다.
젊은 시절에는 한낮이 되면 술이 깨서 오늘 밤에는 또 무얼 마실까 고민했지만 요즘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한다. 더욱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도 생기지 않아 과음한 다음 날은 결국 쉬고야 만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서 잠드는 술버릇이 생겼다. 부끄럽지만 심할 때는 술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 때도 있다. 솔직히 20대 때처럼 신나게 술을 마시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이를 먹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 별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할까? 젊을 때의 주량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술을 마셔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 알코올과 건강을 연구하는 구리야마 의료센터 원장 히구치 스스무 박사에게 연령과 음주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진짜일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술은 약해집니다. 역시 기분 탓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술이 약해질까?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젊을 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젊을 때처럼 술을 마시면 다음날 술이 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자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른 나이는 30대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서서히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간도 나이를 먹는다. 확실히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과음한 다음날 숨을 내쉴 때마다 술 기운이 남아있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두 번째 이유는 체내의 수분량 감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아기에는 체내 수분 비율이 80%로 매우 높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러다 고령이 되면 50%대에 머물죠. 알코올은 몸에 들어오면 체내의 수분 속에 녹아드는데 체내의 수분량이 적으면 알코올을 용해하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듯이 수분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수분 감소가 주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술은 빈 칼로리가 아니다. 술은 빈 칼로리니까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만 믿고 술은 살이 찌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호언장담하며 술안주 없이 술만 잔뜩 마시는 애주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배는 불룩하다. 빈 칼로리란 칼로리가 없다는 뜻이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에는 1g당 7.1kcal의 열량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중 약 70%는 대사로 소비되기 때문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같은 열량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이 분야에 정통한 나비타스 클리닉 이사장 구스미 에이지 박사에게 이 내용을 물어보았다. 술은 빈 칼로리가 아닙니다. 술을 마실 때에는 주먹밥을 먹을 때처럼 살이 찐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부과학성의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맥주 한 캔 355ml에는 알코올 14g, 탄수화물 11에서 12g이 들어있고 열량은 150kcal 전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와인 작은 글라스 한 잔 118ml는 90에서 100kcal, 사케 한 홉은 200kcal에 가깝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은 한 개당 약 170에서 180kcal이므로 맥주 한 캔, 사케 한 홉, 와인 두 잔과 비슷한 열량입니다. 술은 빈 칼로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리라고는 예상했지만 탄수화물 덩어리인 주먹밥과 동급으로 생각해야 한다니. 그럼 당질 제로 하이볼이나 전통 소주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당질이 없지만 알코올 자체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당질이 들어있지 않은 술이라고 해서 살이 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술 자체만으로도 살이 찝니다. 게다가 당질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많이 마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질이 없다고 해도 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마시면 살이 찐다. 어찌 이리도 충격적인 말이 있을까? 당질이 신경 쓰여서 맥주를 끊고 하이볼로 바꾸었다는 애주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음을 하면 결국에는 살이 찌고 만다. 하지만 알코올 자체의 칼로리는 대사되기 쉬우므로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살이 찌는 원리는 복잡해서 간단하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알코올 자체만으로 살이 찌기 어렵다는 설이 나온 이유는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중간 생성물이 초산이기 때문입니다. 초산은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분해되는데 이것은 최근에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건강한 오일로 주목받고 있는 MCT 오일에 많이 포함된 중간 사슬 지방산보다 훨씬 분해하기 쉬운 지방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비만이 되는 것일까? 과음이 비만을 부른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이 정도 양이면 괜찮다는 기준이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하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비만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을 보면 소량이나 적당한 음주는 결과가 제각각이었고 과도한 음주는 대체로 체중이 증가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온라인으로 개최한 유럽 국제비만학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로도 체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소량으로도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맥주 반캔 이상의 알코올 섭취로도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은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데 하루에 맥주 반캔에서 한 캔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위험이 1.1배로 높아졌습니다. 한 캔 초과에서 두 캔 이하는 비만 위험이 1.22배, 두 캔 초과는 비만 위험이 1.34배였습니다. 여기서 맥주 한 캔은 355ml 기준입니다. 이는 한국의 20세 이상 약 2,7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되도록 살이 찌지 않으려면 어떤 술을 선택해야 할까? 최근에는 발포주를 비롯한 맥주나 칵테일 음료도 당질 제로를 내세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단술이 당길 때는 당질 제로 과일맛 칵테일 음료를 고른다. 당질 제로라면 분명히 그만큼 열량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 술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감미료에 따라서는 마셨을 때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허기가 져서 괜히 먹을 것을 더 찾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마련해 두어야 할 술안주 5. 체중관리 전문 영양사이자 성인 다이어트 연구소 대표인 기시무라 야스오 씨에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술안주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는 생양배추, 초무침, 버섯 요리, 풋콩, 단밤 이렇게 5가지 술안주를 추천합니다. 이 5가지는 간단하게 준비하기 좋은 술안주다. 그렇다면 왜 이 5가지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생양배추. 생양배추를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만복중추가 자극됩니다.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체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전에 먹어두면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초무침. 식초는 다이어트에 활용하기 좋은 조미료입니다. 발효식품인 식초는 초산의 작용으로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안주로 미역 오이 초무침은 어떨까요? 미역에 많이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와 식초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탄수화물이 느리게 흡수됩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미역기 초무침도 추천합니다. 버섯 요리.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이 듭니다. 버섯류는 알코올이나 지방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풋콩. 풋콩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비타민 B1과 식이섬유,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도 살짝 데쳐서 식탁에 올리면 금상첨화겠죠. 단밤. 단밤은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단밤은 35g 한 봉지당 65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술안주입니다. 명의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